자, 먼저 박명석 큐레이터와 월간 뉴스레터 열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하루하루가 진짜 많이 지치네요. 그렇죠? 약간 그렇습니다. 지금 장마도 장마고 네. 몸도 아픈데 머리까지 아픈 그런 시장. 네, 맞습니다. 어때요? 어제 삼성전자 실적 이게 따져보니까 네. 그러니까 충당금을 제외하고도 네. 거의 90조잖아요. 맞아요. 하루에 거의 1조씩 번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1조. 전 세계에서 하루에 분기 영업이익 매출 뭐. 하루 일주도 아니죠.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쉰다고 하면. 아, 그러네요. 아, 근데 거긴 또 주말에도 일해요, 공장은. 그렇게. 쉬지 않아요. 그렇구나. 365일 다 돌아가요. 근데 어쨌든 네. 예, 1조 넘게 돈을 벌었는데도 네. 주가는 뭔가 불안하다. 음. 이런 분위기였죠. 그게 이제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준 거죠. 좋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그러는 구간에서 계속 미국 증시랑 대조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원래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론 주가를 비롯해서 뭐 AMD도 뭐 나쁘지 않았던 네. 흐름이었다가 이게 계속 쭉쭉 밀리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삼성전자가 이 정도까지 뭐 안 좋은 건가? 아니면 이게 좋은 건데 시장의 수급이 문제가 생긴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계속 고민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여파를 본장에서 조금 극복해 주려나 싶었는데 또 무슨 딥시크가 어떻네, 그 다음에 또 이란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네, 네. 이러면서 온갖 악재를 또 끌어당겨서 결국에는 계속 누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오늘은 개인적으로 희망을 좀 봤습니다. 어떤 희망이요? 그런 개별적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좀 그렇고, 예, 그리고 그런 뉴스의 측면에서도 몇 가지 조금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 빅테크 기업들도 어쩌면 우리가 좀 오해했구나, 어쩌면 너무 과도하게 해석했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나온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저점에. 그래요? 예. 제발 우리 진짜 이게 희망 고문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예. 그 희망 고문 끝에 네. 밝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그러니까 이게 1차 랠리 이후에 네네. 2차 랠리 성격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진짜 대단했죠. 뭐 네. YOY, 뭐 QOQ로의 증가율이 정말 대단했는데 네. 이 숫자가 사실 3분기 때는 그 성장률 자체, 볼륨은 더 커지겠지만 성장률 자체가 꺾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거봐 이거 피크아웃이야. 왜 그러는 걸까? 왜냐면 주가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그 왜 그러는 걸까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는 많은데 예. 이게 진짜 맞나? 그런 거잖아요, 그쵸. 진짜로.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못 보고 있는 뭔가 엄청난 그 우려가 있는 건가? 그거 못 보는 거는 뭐 알래야 알 수가 없죠. 네, 알래야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 사실 국내 증시를 보고 있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폭락을 이어가니까. 맞아요. 근데 미국 증시에서 어떤 증거를 찾자면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 랠리 계속 달리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반도체 빼서 어디 딴 데 간 게 아니거든요. 뭐 다 빠졌는데요, 뭐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만 저는 미국장 기준으로 말씀을 미국은 드리는 사실 거고. 퍼져 있고. 예. 근데 그거 자체가 어떤 글로벌 증시 전반에 우리가 못 보는 그런 악재가 막 숨겨져 있어서 이렇게 계속 변수가 나오는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포인트가 첫 번째였고. 네. 근데 그 두 번째로는 그쪽으로 갔던 지수들, 다우 지수도 오늘 일봉상으로 약간 음봉이 좀 나왔거든요. 한 5일 연속, 6일 연속 양봉이 나오다가 처음으로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우 지수에 포함되어 있던 그쪽으로 갔던 뭐 금융주나 뭐 구글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구글은 잘 모르겠어요. 구글은 변수가 되겠는데 금융주에 대해서는 이제 RSI 지수가 과매수권까지 좀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과매수라고요? 예. 뭐 벌써. 금융주가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어떤 수급의 이동이라고, 급락이 아니라 수급의 이동이었다고 본다면 네. 이제는 반도체에 너무 과열돼 있어, 너무 과밀집돼 있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그런 것도 좀 많이 완화가 됐구나. 예, 수급의 이동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일어났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뭐 물론 오늘 뉴욕 증시 자체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하락 출발은 불가피하겠죠. 네. 불가피하겠지만 저는 오늘 그리고 오늘 밤 뉴욕 증시 이번 주 안에 조금씩 저점을 잡아갈 거라고 일단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의 기대가 하늘에 닿기를.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한번 선언을 했는데 그게 맞아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용기 있는 선언이에요. 그럼요. 예, 저라면 모르겠네요라고 이제 발을 빼는 네. 정말 용기 없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명성님은 용기가 있습니다. 말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좀 나왔고요. 그 결론이 왜 나왔는지 근거를 하나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우지수 0.25% 하락, 나스닥 지수 1.16% 하락, 0.45% 하락이고 러셀 2000이 0.9% 하락. 뭐 일단은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약간 저점을 잡아주려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떨어진 건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이에요. 유가가 다시 72달러까지 5% 넘게. 급등해도 그쵸. 뭐 70달러 초반이면 괜찮죠. 그렇긴 한데 근데 68달러에 있다가 네. 갑자기 71, 72 이렇게 올라가니까 시장이 또 뭔가 불확실성을 좀 반영해야 되나 싶어서 올라가던 게 좀 꺾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조금 희망적인 부분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첫 번째 증거 엔비디아가 오늘 원래 오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딥시크 이슈가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그 노출도를 줄이기 위해서 딥시크가 AI 추론 칩을 개발하는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올랐다. 엔비디아는 올랐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그럼 반도체 쪽의 큰 형님이 이제 조금 중심을 잡아준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엔비디아는 이제 중국에 대한 노출을 네. 그렇게 많이 신경 그렇죠. 안 쓰니까. 네. 그리고 딥시크 뉴스도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거래요. 아, 근데 이제 뭐 어떻게 그걸- 준비했다가 1년 동안 네. 뭐 아무것도 못한 근데도 거예요? 아직 초창기래요. 근데 그거를 지금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재성 뉴스란 맞아요. 뉴스는 네.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돌뿌리 여기도 있고 그렇죠. 저거 지금 바닥에 박혀 있던 돌뿌리 막 파가지고 보여주고 예. 악재라는 악재는 다 지금 쏟아져 나오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가 보는 증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요 딱 표만 보면은 오늘도 망했네 뭐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그 변수들이 좀 숨어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잘 가다가 특히 구글이나 뭐 팔란티어도 간밤에 한 4, 5%까지 올라갔거든요. 팔란티어, 진짜요? 네, 팔란티어 최근에 시세가 진짜 좋아요. 오. 바닥권에서 꽤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1.3%까지 좀 줄였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러면서 이제 AMD 같은 종목도 막 10% 가까이까지 급락을 했었는데 낙폭을 좀 줄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는 어떤 증거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러셀 2000도 뭐 오늘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뭐 빨간색이 워낙에 우세하니까 뭐 장이 약세장처럼 보이지만 뭔가 곳곳에 조금 변수들이 좀 숨어 있었다라는 네. 거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1.6% 상승하면서 부담감을 또 줬습니다. 이거는 내일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돼요. 그에 대한 좀 부담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FOMC 의사록 공개되고도 뭐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진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의 우려를 좀 자극했다. 그리고 유가 올라갔고요. 달러 인덱스 또 100일까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네요. 100일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금값도 1.2% 하락, 비트코인도 어쨌든 63,000달러대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이 막 지금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어디 간 건 아니다. 여전히 시장 안에 조금 머물러 있다라는 점에서 순환이 마무리되면 이제 다시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준비를 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밤사이 있었던 이슈들 뭐 호르무즈협에서 뭐 배 또 공격받았다고 하고 또 중국에서는 뭐 딥시크 자체 개발 소식이 있는데 그 하나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AI 모델에 대해서 해외 접근 제한을 검토한대요. 그러니까 중국 거를 해외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네네네. 뭐 안 쓰잖아요. 그 미국에서 그 토큰 비용 때문에 많이 중국 거 쓴대요 요즘. 근데 그게 쓰는 게 의미가 있어요. 중국은 사실 막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정보를 가져다가 네. AI가 구축이 되나요? 뭐 정보의 제한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AI면은 그 딥시크나 이런 것들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뭐 그게 설마 정보 접근 제한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그러면 사실 쓸모가 없는 AI잖아요. 쓸만하니까 쓰는 예, 거겠죠. 예. 그래서
이 중국이 이런 걸 접근 제한을 하는 것도 네. 요즘 이제 타국에서 우리 걸 너무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중국에서 애초에 그렇게 뿌렸잖아요. 되게 저렴하게, 토큰 비용 저렴하게 뿌리다 보니까 그걸 좀 제한하고 싶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수요가 억제되나?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장의 수요는 그만큼 많구나. 중국이 제한할 정도로. 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계속 어떤 뉴스들이 호재와 악재성으로 좀 나뉘어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어찌됐든 이 여파 때문인지는 몰라도 딥시크의 자체 AI 칩 개발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추론용으로 설계되고 있고요. 여기 대놓고 지금 엔비디아와 화웨이 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한다. 예, 그래서 칩 설계 엔지니어를 막 고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 시장에 또 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장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선이 좀 나타나면서 엔비디아가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걸 좀 뒤집었던 거고요. 그런데다가 지프 AI라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지금 맞춤형 칩을 개발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그러면 진짜로 뭐 반도체 또 밀릴 수밖에 없나 보다라고 시장에 굉장히 악재가 좀 가득했죠. 중국 기업들이 자국 AI 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해서 그래서 삼성전자 여파를 받고 거기다가 한 방을 더 맞은 거예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근데 이게 뭐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엔비디아를 안 쓰겠다는 그 자신감을 보였던 배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악재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또한 중국에도 AI 수요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칩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크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 결국에는 미국도 클로드를 약간 좀 외국인 제한 걸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중국도 이렇게 제한을 걸면 소버린 AI 시대가 점점 더 오면서 개별 국가들, 개별 기업들의 어떤 칩 수요나 AI 수요는 계속 남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양가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또 아마존이 여기서 2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면서 시장은 그래도 계속 악재성으로 재료를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관련한 이슈가 과연 이만큼의 뭔가 파급력 있는 이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는 안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채권 발행 살짝 방금 하고 네. 메타 뮤즈 이미지를 공개했다. 네. 이건 뭐예요? 뮤즈 이미지? 제가 메타의 알렉산더 왕의 어떤 트윗을 말씀드리면서 네. 그에 대해서 이거 어쩌면 메타가 캐펙스를 줄이는 건 아닐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건데 우리가 네. 좀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알렉산더 왕이 이끄는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에서 뮤즈 이미지라는 막 공개하고 싶어 미치겠어 막 그랬었잖아요. 알렉산더 왕이. 근데 그거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미지 생성하는 그런 메타의 모델이고요. 화요일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미국 기준으로 화요일이니까 이제 출시가 됐겠죠. 네. AI 챗봇을 만들어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포함한 다양한 소셜앱에 탑재될 예정이다. 텍스트 입력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기존 사진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추론했던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메타가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가기 위해서 그래야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걱정했던 게 메타 AI 발 빼는 거 아니야? AI 캐펙스 줄이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신제품을 이렇게 신모델을 계속 개발하고 공개했다는 거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에 어쩌면 뭐 물론 캐펙스를 줄일 수도 있고 꺾을 수도 있겠죠. 다만 그래도 메타는 AI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걱정했던 게 얘네 자체 AI가 없잖아. 그쵸. 근데 뭘 이렇게 돈을 어디다가 쓰는 거야? 그랬었는데 드디어 어떤 윤곽이 좀 나왔습니다. MAI라는 일부 엑셀과 아웃룩 기능에서 자체 개발한 MAI 모델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뭐 이런 건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빅테크에 대한 뭐 AI 경쟁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너무 앞서간 우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조금의 어떤 힌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딥시크가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는데 해당 프로젝트가 아직도 초기 단계래요. 근데 이러한 노력은 약 1년 전부터 시작됐다. 1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노력이 이제서야 보도가 되면서 그러면서 시장의 악재로 둔갑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과도한 악재 반영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좀 끝물의 어떤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추론을 한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각각의 다양한 분석들이 있었어요. 네. 조금 지켜보자. 네. 그러니까 7월 말까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그런 발언들을 좀 지켜보자 하는 시각과 반대로 이런 실적을 두고 이렇게 급락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네. 뭐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오늘은 또 당장 어떻게 될지 야간 선물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데 네. 사실 선물이 상승할 때도 하락한 적이 있고요. 하락할 때 상승한 적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또 여기는 조용할 날이 없네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선박을 공격했다. 근데 또 네. 이란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 미국에서 그랬어. 이렇게 또 발을 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란이 내부적으로 뭔가 좀 정리가 진짜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뭐 지금 두 개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봤을 개로 때는. 나뉘어져 네. 있는데 지금 굉장히 강경한 네네네. 그쪽과 이제 좀 뭔가 그래도 협상하려는 쪽과 지금 네. 굉장히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악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나중에 뭐 이란 외교부 측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좀 이게 과도한 그 확대는 안 하려고 하나 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플로우만 말씀드리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했다라는 얘기가 어제 또 전해졌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영국군이 피격을 뭐 당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총 3척을 공격을 한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화가 난 거죠. 미국을 포함한 합동해상정보센터에서 호르무즈 위협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악재구나.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없었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했던 조치 중에 하나가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더니 이란의 원유 판매를 허가해줬던 거를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유가는 당연히 오늘 5% 정도의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근데 그에 대해서 외교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영내 국가들과 해운회사들에게 양해각서 조항, 이거 미국이랑 그 체결한 양해각서겠죠? 그 양해각서 조항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를 좀 삼가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도 요거 이제 좀 내부적으로 그 통합이 안 되니까 좀 그만해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 올라가는 건 막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란 측에서도 조금 막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모습은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혁명 소비자 쪽에서의 공격 얘기는 명확하게 좀 나오고는 있긴 한데 네. 그게 더 확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한 조치가 이란 내부적으로도 좀 있긴 하고 단돌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네. 또 미국에서는 원유 판매 허가를 취소해 버리니까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좀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날 이슈가 될지 여부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재개방 기대감이 일단 급감했다, 단기적으로. 네. 이런 부분들은 뭐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유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상승을 다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그쪽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이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뭐 구속성이 있는 그런 계약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RTX를 비롯해서 방산주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좋았거든요. 방산주도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이제 가치주 영역에 있고, 아까 잠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금융주도 그런 랠리를 계속 달리면서 다우지수가 올라갔던 건데, 오늘은 이 이슈를 만나서 결국에는 약간 좀 세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산주도 뭐 RTX 같은 종목들은 쭉 올라가다가 거기서 음봉 노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서 이게 또 수급의 순환의 어떤 힌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와중에 또 뭐 그린란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악재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유럽 한복판에 가서 뭐 물론 튀르키예지만 거기 가서 이제 미국의 통제하에 그린란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죠, 국제 정세에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유럽의 어떤 그 뭐 상황들을 좀 정리하려고 러시아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제재 조치 해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투자는 계속 하되 뭔가 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일부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가운데 발표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3.7이 나왔어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요거 일단은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가 1년 앞으로 다가올 때 3.7%까지 높아지는 거고요. 3년도 3.3%, 5년은 뭐 조금 완화되는 그런 그림이라서 결국 지금 또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속보 나오는 것처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겠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러면서 단순히 유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 치플레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의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전력 가격도 비싸지고 데이터 센터 부분도 있고 사실 어떤 뭐 혁신이든 일어날 때는 뭔가 인프라도 깔고 그래야 돼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염두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제 사모신용 우려까지 또 가져오더라고요. 사모. 예, 요거 잊고 지냈는데 여전히 불안하다. 뭐 이게 뭐 피크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환매 수가 확 줄었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또 가져오면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네. HSBC가 그 사모대출 사업에서 철수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근데 이것도 사실 양면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죠. 어떻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험 감수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철수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사모대출에 대한 우려들을 계속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구나.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얘네 뭔가 위험이 있나? 부담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계속 매크로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쵸. 물가 우려도 있고 신용 우려도 있고 그런데다가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아서 지금 여전히 러셀 2000 종목들은 금리 부담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일단 제프리스에서는 계속 여름 변동성을 나기 위해서는 에브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홈디포, 로우스, 펩시코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리스팅을 해놓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가치주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ADP 주간 고용의 둔화세가 또 나타났네요. 그 반대로 이런 금리 우려, 매크로 우려, 뭐 물가 우려 이런 것들에서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표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주간 고용 딱 눈에 띄게 차트 자체가 계속 둔화되고 있죠. 그러네요. 고용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건 금리 인상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렇죠. 최소한 뭐 금리 인하까지는 기대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 양면적인 부분들을 던지고 있고요. 또 거기서 연준의 비둘기파 윌리엄스 총재가 나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뉴욕 연은 총재거든요. 근데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된 거잖아요. 아까 보셨던 게. 그래서 뉴욕 연은 총재가 그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준 거죠. 지금 수치는 높게 나오지만 떨어질 맞아요. 거다. 그 배경을 확실히 우리 유가가 크게 하락하는 것을 다 봤지 않느냐. 향후 예상되는 유가도 마찬가지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지금 미국과 이란 사태가 좀 더 심화되기 전까지의 EIA의 전망은 아까 EIA가 뭐 전력 때문에 돈 많이 든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면 원유 생산량 회복 속도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산량 회복. 네. 저는 저것도 궁금한데 그 비축류가 얼마나 많이 줄고 늘었는지 저는 그 데이터도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얘기는 없죠. 그 미축류 많이 준 건 사실이고 그렇죠. 고수요를 다시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생산을 생산을 계속 늘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균형 가격이 생길 거고 중간에 변동성은 있을 거고 네. 근데 어느 시점에는 이제 생산량 회복 속도가 증가한 결과로 인해서 어떤 추세적으로 적당한 유가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변동이 좀 있지만 조만간 인플레이션도 완화되고 네. 원유 생산량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계속 강달러를 얘기했잖아요. 시장 불확실성이 높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달러 강세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강달러도 어느 정도 목에 찼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뭐 달러 인덱스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네. 뭐 이걸 뭐 지금 당장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강달러가 더 이상 심화되지는 않는 그림이거든요. 박스권. 100일 102에서 그리고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향후 달러 비중 축소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달러 많이 올라왔다. 라고 보고 있는 그런 관점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지금 매크로 우려가 너무 커요. 걱정이 돼요. 심지어 전쟁까지 또 심화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는 완화를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 걸 뭐 정리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결국 AI 혁신 이 헤드라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AI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모든 것을. 예, 그래서 뭐 물가 우려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인플레이션도 감내하면서 고금리도 감내하면서 가고 있는 이유가 적당했음을, 합당했음을 AI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그 통째, AI 통째에 대한 뭔가 내러티브가 흔들리는 구간이잖아요. 이러다가 치플레이션 때문에 AI 기업들이 포기하면 어떡하지? 캐펙스를 줄이면 어떡하지? 경쟁이 줄어들어서 다들 뭐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메타도 잘 하고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잘 하고 있었고,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했기 때문에 어쩌면 실적 시즌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밸런스가 조금 맞춰진다고 한다면, 최근에 또 그 소프트웨어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기대하는 계산을 해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 결국 삼성전자의 여파다.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락세가 급해지면서 미국장에서도 개장 전부터 마이크론의 시간의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5%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장 초반에 여기다가 딥시크 우려 전해지고 또 뭐 유가 문제 이런 거 생기고 그러면서 뭐 한 10%까지 급락을 하는 반도체 종목들도 굉장히 질비하게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스타트는 삼성전자에서 좀 나타났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딥시크의 이슈도 여기 같이 CNBC에서 포함을 해서 이 두 가지를 반도체의 하락 우려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도 이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삼성전자가 뭘 잘못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거다. 그리고 바이탈 놀리지라는 곳에서는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반응은 향후 몇 주 동안 시장이 직면할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를 보여준다. 뭐냐면 기대치가 기준치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의미한다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긴장은 해야 된다라고 2분기 실적 시즌에 가장 큰 허들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 목소리를 냈고요. 네. 근데 미주호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과잉 반응을 해서 우리가 떠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회성 보너스 비용을 제외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20조인가요? 그거 빼면 예상을 크게 상회한 것이다. 한 15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메모리 부문의 영업이익률도 80%를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마이크론이랑 비슷한 네.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단 한 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3년간 삼성전자가 보고한 총 영업이익보다 많다. 그러네요. 근데 이거 갖고 지금 반응하는 것은 극도로 근시안적인 판단이며 어쩌면 예상보다 저조한 매출이 나온 이유는 메모리 가격이 비싸져서 모바일 기기, TV, LCD 패널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7월 말에 발표될 컨콜에서 과연 하반기 메모리 사업과 산업 전망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미주호가 전망하고 있는 메모리 가격 전망도 낸드와 디램 가격이 3분기에도 2분기 대비 매우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TSMC와 ASML의 실적이 삼성의 예비 실적보다 반도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도 우리가 기대했던 건데 좀 아쉽게 시장에 뭐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겠죠. 다만 다음 차수가 있다는 거죠. TSMC와 ASML의 실적이 증명을 해준다면 시장의 흐름은 또 바뀔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변동성을 일으키니까 이 외에 뭐 CPU라든지 전반적으로 그게 좀 확산되는 모습이었는데 CPU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면서 인텔과 CPU 디램 공급 업체 긍정적이고 AMD가 빠지는 건 AI 행사 7월 23일 AI 행사를 앞두고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실적이 잘못된 건 없다라고 일단 미국에서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SK하이닉스의 ADR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많은 ETF 뭐 재편도 좀 일어날 거고, 그리고 어제 전해진 이슈는 SK하이닉스의 ADR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명확하게 숫자가 몇 대 몇이다 이런 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씩 또 살아나는 구간이니까 요거 또 우리가 기대해 보도록 하죠. 네. 특징 중 두 번째, 반도체 폭락에도 담담한 이유. 담담하다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미국은 의미일까요? 담담해요. 예, 미국은 그렇죠. 늘 얘기하지만 뭐 비중이 사실 그렇게 맞아요. 우리나라처럼 예. 크진 않죠. 지수 자체가 막 그렇게 네. 폭락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담담한 이유가 뭐냐면 투자자들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이 아니다. 예, 요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것까지 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폭락을 했으면은 미국도 이게 뭐야 이러면서 난리가 났을 텐데 단순히 자금이 주식시장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이동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난 큰 악재가 발생한 건 아니다라고 미국에서는 좀 보고 있고요. 새로운 주도권은 이른바 구경제 주식에서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다우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이지 않느냐.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미국처럼 따라가서 구경제 주식을 봐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S&P 500 동일가중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무려 31번이나 경신했다고 합니다. 올해. 예. 이 동일가중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친숙하시겠지만 뭐 간단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으로 종목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엔비디아도 1, 그리고 뭐 다른 뭐 시가총액 30위, 50위에 있는 종목도 1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시장이 과연 얼마나 빠졌느냐,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데. 지금 뭐 S&P 500이랑 나스닥이랑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벌써 또 61선까지 밀렸거든요. 네.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큰일 났나 보다 할 수도 있지만 동일가중 지수는 계속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급이 어디 간 건 아니다라는 거고, 금융주가 그래서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담아야 되나 하고 뭐 인베스코, KBW, 은행 ETF,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상승세가 과열될 조짐을 좀 보이고 있다. 다시 과열될. 금융주가. 그러니까 금융주 쪽으로 이렇게 가서 가치주를 밀어 올렸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과열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지금 과열 양상까지 치솟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의 과열을 걱정하면서 조정이 나온 거잖아요. 그 수급이 금융주로 간 거죠. 가치주 쪽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RSI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예, 그러면은 그게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았다라는 판단을 우리도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뭐 물론 확신은 아니지만 RSI가 한 80까지 가면은 진짜 과매수권이라고 보는데 77까지 좀 올라왔고 2024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뭐 계속 좋을 수만은 없다. 가치주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쭉 올라오던 구간들이 반도체가 한창 안 좋았을 때 이 금융주 ETF가 한창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결국에는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개별적인 종목들 중에서는 쇼피파이에 네. 대한 얘기가 있네요. 되게 오랜만에 개별 종목 뉴스를 보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가치주로 떠난 거 아닐까?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로 떠난 거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럼 쇼피파이를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란티어도 최근에 저점 대비 낙폭이 네, 꽤 네. 크거든요. 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도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기업들 보면 아마존이 간밤에 250억 달러 차입 얘기했는데 그래도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네, 맞아요. 나 더 돈 안 빌릴게.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쨌든 수급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계속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가. 그쵸.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인정은 합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조금씩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모습인 네. 것 같아서 빅테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일부 인정하는데 다른 소프트웨어가 다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을 가져왔냐면 쇼피파이의 경우에는 AI 기반 에이전트형 상거래로의 전환의 핵심 수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AI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커버리지를 재개하는 거고요. 그리고 피그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생성형 AI가 이 피그마가 정말 쓸모없게 만들 것이냐? 아니다. 우리는 AI가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라고 하면서 피그마도 커버리지를 재개했고 그리고 피그마의 주가도 꽤 올라왔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도비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 기업은 성장 전망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선별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유도 AI 시대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가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AI를 향한 우리의 방향성은 잘못되지 않은 거고, 그럼 AI가 점점 더 커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어떤 조정은 결국에는 뭐 나타났어야 할 조정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을 극복하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수급 유입돼서 나스닥 100 편입되면 주가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렸어요. 그러게요. 네. 네. 스페이스X도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고 뭐 역시나 같이 AI 인프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XAI 들어 있어서 그런지 네, 나스닥 100 편입은 됐지만 주가는 조금 무너졌습니다. 근데 목표가가 정말 놀랍게 잡히고 있어요. 얼마예요? 기본 저점이 200달러고요. 800달러도 있어요. 레이몬 제임스는 800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뭐지? 다른 데도 그렇다 치더라도 모건 스탠리도 300달러, 도이체방크도 255달러 보고 있는 걸 보면은 궁금하죠? 왜 그런지. 레이몬 제임스에서는 목표가 800달러로 커버리지를 게시하는데 차세대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업체이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아예 보는 시선이 다르다. 라는 거를 강조를 했는데 뭐 우리가 체조 경기에서도 뭐 저점이랑 고점은 빼고 보잖아요. 예, 그냥 제일 낮은 게 지금 200점이고 200달러고 예, 제일 높은 맞아요. 게 800이에요. 근데 예. 평균이 그래도 한 300? 250, 네, 300, 250에서 300 렌지? 네, 그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CT도 이제 200달러 목표 주가 제시하면서 분석을 시작했는데 뭐 장기적으로는 주당 90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부르기 나름인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면서 시장에서 월가에서 이런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 관심과 우려의 시선이 많죠. 최근에 주가 변동폭이 워낙에 크기도 하고 합병되면 테슬라가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야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합병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한 20% 정도는 지금보다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포텐셜이 있다라고 보는 기관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테슬라도 실제로 모멘텀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부터 시작해서 사이버캡 그리고 8, 9월 정도 가면은 원래 약속했던 그 로봇이 나와야 되거든요. 휴머노이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반기에는 테슬라를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 제가 우주랑 태양광이랑 좀 엮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제도 퍼스트 솔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웰스파고였거든요. 근데 도이체방크도 갑자기 또 이렇게 같이 상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에 대해서도 계속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특징주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뭘까요? 그래서 어제 뭐 온갖 악재들이 뭐 다 터지면서 그 민주당에서 지금 러트닉 장관이 켄터 피츠제럴드랑 딜을 해가지고 USA 레어어스 그러니까 과거에 그 히토류 갖고 한참 싸울 때 USA 레어어스라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정부가 미국 정부가. 근데 그것까지 이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 뭐 어떤 트럼프 정부의 어떤 기조 자체를 막 흔들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시장의 그런 악재 덩어리가 이렇게 계속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외에 최근에 코인에 대해서도 계속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타이거 증권은 코인베이스의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2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코인베이스 당연히 이번에 실적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예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매수로 상향했다라고 보는 배경은 약세장의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가고 있고 이제는 상승 사이클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미리 좀 올렸더라고요. 이런 의견도 있고 비자에서 보기에 6월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어쨌든 이 산업 자체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밤사이 뉴욕 시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저희가 함축적으로 쫙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는 여러분과 좀 이렇게 드런드런 얘기도 하고 이제 맛있는 것도 먹기 전에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이건희 대표님 모시고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제 같은 분이시죠. 이건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볼 테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거기 가만히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요즘에 되게 생각 많고 바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놀드 파마의 폴로 티셔츠를 7벌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색깔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월요일에는 이 색깔, 화요일에는 이 색깔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 팬츠만 바꾸시면 되는데 이게 들어가 보시면은 약간 부모님 사드리면 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색깔별로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프 칠 때도 입기 너무나 좋아요. 왜냐면 이게 땀나도 끈적임이 없이 바로 마르는 속건 소재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유연한 사방 스트레치로 높은 활동성을 자랑합니다. 굉장히 입었을 때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다림질 하실 필요가 없이 편안하게 그냥 물빨래 후루룩 해가지고 싹 말려서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름에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소리 들리세요? 늘어나는 소리? 우리 명성님은 지금 블랙 컬러를 편안하게 입었고요. 우리 여성분들 또 이런 거 쨍한 컬러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요거 이런 예쁜 컬러 이런 거 이제 편안하게 입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면 로고가 노란색은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나는 요새 로고 많이 보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로고 모양이 다 다르네요. 네, 여러분들 컬러 구성 고민할 필요 없이 7가지 다 드립니다. 요거를 3만 원대. 하나에 거의 뭐 5천 얼마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5,685원 꼴입니다. UV 차단 그리고 흡습 속건 정말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 하나 준비했고요. 지금 우리 명성님 어떻게 드셔보셨어요? 아, 네. 박간의 빈대떡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비 올 때는 또 그렇죠. 부쳐 먹어야죠, 빈대떡. 근데 또 집에서 그거 뭐 만들랴 썰랴 그거 하려면 너무 또 귀찮죠. 그럴 때 여러분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블루리본 선정 맛집 레시피입니다. 검증된 손맛을 그대로 저희가 집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녹두, 고기, 해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돼요. 다 드리니까요. 광장시장에 이 박간의 빈대떡, 줄 서서 먹는 저 빈대떡을 집에서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뭐 술안주로도 좋고요. 또 간식, 한 끼 반찬까지 저는 식사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새 이제 시장도 어렵고 하니까 집에서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가족끼리 어떻게 그래 주식 한번 해보니까 어때? 쉽지 않지? 하면서 이제 술 한잔 기울일 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뭘까나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뭔가 이 바삭함을 전해드리려고 ASMR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들리나? 비 오는데 광장시장까지 가서 먹어도 운치가 있죠. 이 그쵸? 소리 들으면서. 아, 근데 요즘 광장시장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제가 가봤거든요. 외국인이 진짜 발 디딜 틈 없이 너무 많이 와요. 그럼 우리 한국인은 또 장점이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집에서 편하게 시켜서 살짝 데워서 먹으면 되죠. 이거 그냥 빈대떡이 그대로 와요. 이걸 부쳐 쓰시는 게 아니라 빈대떡 그 자체로 오기 때문에 그냥 살짝 붙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바삭하게 드시고 싶으면은 기름 둘러서 한번 구우세요. 혹은 에어프라이기에 하셔도 너무 좋을 것 들리는구나. 같고. 들린대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는 떡갈비 오늘은 빈대떡.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는 위를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텨야 합니다. 잘 버티기 위해서 맛있는 거 오늘 2가지 일단 준비했으니까 이 2가지 제품 모두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